2020년 5월 11일 미국의 군사 역사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 발표되었지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대중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수중 및 육지 고고학 회사인 서치 잉크와 수중 로봇 회사 오션 인피니티가 함께 작업하여 전함이 목표로 침몰된 지 거의 72년 후에 미국 전함 USS 네바다 BB-38의 난파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불명예스러운 종말이 미국 해군에서의 그 배의 복무 시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런 영광스러운 경력을 가진 배는 거의 없으며 그 앞에 놓인 도전에 대응하고 20세기 해상 전투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이 단순히 가라앉힐 수 없었던 배의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의 전쟁에 환영합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의 전쟁에 환영합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업혁명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 군사계, 특히 세계의 해군에서는 이로 인해 현대화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행되어 종종 최신 기술을 모두 통합한 새로운 설계가 건설에 허가되었지만 그들이 복무에 들어갈 때에는 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구식화되었습니다. 1870년에는 여전히 세일이 주요 추진 수단이었으며 몇몇 전함에는 바람 방향에 상관없이 항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증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출발에 유리하지 않으면 모든 세일 선박이 종종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1900년까지는 남아있는 몇 척의 세일링 선박은 예외였거나 모두 증기 동력으로 전환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증기 동력 선박은 물 위에서 빠르고 잘 조종 가능한데 이 점은 전함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전함은 적선 파괴를 위해 무장하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장갑이 필요했습니다. 세일이 사라지면서 대포의 뱅크도 사라졌고 이는 더 적지만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총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터렛에 장착되어 더 고급 타겟팅 조중형을 사용하여 조준되었습니다. 무기장착 실험은 기발한 총 배치와 무기 크기 혼합을 만들어냈지만 두 가지 모두 크게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6년 영국 왕립 해군은 앞으로 모든 전함의 표준이 될 전함을 도입하였습니다. HMS 드레드노트가 복무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그렇게 혁명적이었어서 다른 모든 주력함들을 노후화시켰습니다. 드레드노트는 회전식 포탑에 장착된 모든 대형포를 채택하여 화력을 강화하였고 목표물의 위치에 따라 배의 양쪽으로 훈련할 수 있는 포탑이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있었습니다. 이 배는 더욱 고급 타겟팅 장치를 채택하였고 선체와 포탑을 매우 무거운 방어구로 감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드레드노트는 이러한 발전과 많은 다른 것들을 처음으로 하나의 선체에 통합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해군은 드레드노트와 동등한 배를 투입하려고 서두르며 이로 인해 드레드노트 생산을 위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배를 기리는 것입니다. 첫 미국 드레드노트인 USS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드레드노트보다 더 발전되었으며 특히 모든 총이 중앙선의 위치에 다닐 목표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무기 배치가 특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실제로 드레드노트가 생각해낸 것보다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지연된 건설 시간 때문에 첫 번째 드레드노트 디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공화국, 독일 연방 공화국, 일본은 건설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군사 요구 사항이 아니라면 단순히 가장 능력 있는 전함을 소유하는 명성을 위해 그들의 함대를 위한 드레드노트형 전함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혁신과 개선이 새로운 전함에 통합되었지만 이 복잡한 전함을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함은 세 가지 기본 원칙, 즉 이동성, 화력,
그리고 보호에 의해 작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한 원칙을 희생해 다른 두 가지를 향상시키며 전함에서는 주로 민첩성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이런 무장하고 보호된 전함들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다루기 어렵지만 적 전함을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침몰 위협을 받기 전에 충분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해결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고폭탄과 철갑탄의 사거리와 타격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사고는 배의 수직면에 무거운 방어를 강조했지만 이 새로운 포탄의 높은 궤도는 배의 주요 선체 상단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곳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1905년 스시마 해전에서 입증되었는데 이때 러시아 함대는 일본 함대에 의해 대폭적으로 파괴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대전에서 계속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미 거대한 전함들의 수평 방어를 두껍게 하고 따라서 무게를 늘리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거운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 당시 기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만들지 않으면 배들은 더욱 더 느려져서 파괴함과 강력한 고폭 토르페도를 장착한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무기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더 느려진 전함들은 전체 함대의 속도를 늦추게 되어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전략적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설계자들은 배를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이전에는 방어구가 선체의 길이를 따라 퍼져 있었고 가장 무거운 방어구는 논리적으로 기계와 무기 등 가장 중요한 영역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선박의 나머지 부분은 얇은 방어구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개념은 얇은 중간 방어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절약된 무게를 사용하여 장거리적 포탄이 위에서 내리는 주요 영역의 수평면을 더 잘 보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박의 주요 부분 주변에 방어시설이 만들어졌고 침실과 같은 덜 중요한 영역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개념의 선박 방어는 적절하게 모든 것 또는 아무것도 접근법이라고 명명되었고 이를 운영적으로 채택한 첫 번째 전함은 USS 네바다였습니다. (1911년 3월 4일) 미국 의회는 최근에 전함 디자인에서 일부 발전을 포함한 두 척의 새로운 전함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얘는 모든 것 또는 아무것도 방어 구성이 포함되었습니다. USS 네바다와 USS 오클라호마라는 이름의 두 척의 배는 네바다 클래스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 바로 뒤에는 확대된 디자인으로 건설된 두 척의 배가 펜실베니아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두 척의 네바다 클래스 배는 길이가 583피트, 가장 넓은 부분에서 107피트, 11인치였고 27,500톤의 물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매우 무장했으며 배의 중심선을 따라 설치된 4개의 포탑에 10개의 14인치 주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전의 USS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8개의 12인치 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네바다의 총은 1,400파운드의 방탄탄을 21km까지 던질 수 있었는데 이는 이전 배가 870파운드의 탄환을 단지 18까지만 발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놀랍게도 이후의 현대화 과정에서 네바다의 사정거리는 더욱 늘어났고 배의 사정거리는 선원들이 볼 수 있는 것에만 제한되었습니다. 보호장치 측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방어 장비는 선체를 따라 약 13.5인치였고 포탑 주변에는 추가로 4.5인치의 방어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동력은 이전의 석탄 연소형 대신 12개의 석유 연소 보일러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배의 프로펠러를 시간당 24마일의 속도로 회전시키는데 24,800마력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바다는 1914년 7월 11일 출시됨. 미국 사람들은 첨단 새 전함에 만족하며 이를 네바다 클래스의 두 번째 세대 첫 전함으로 평가했습니다. 네바다 클래스는 드레드나우트 협약을 첫 선보인 배로 때때로 슈퍼 드레드 앤 프레이어 N이나 언론에서는 그것은 중심 장식이었으며 이전 영국 배만큼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제 배를 서비스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었고 이는 당시의 미국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독특한 케이지 스타일의 마스트를 장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1915년 말에 미국 해군은 그들이 배를 서비스로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고 USS 네바다는 1916년 3월 11일에 윌리엄 S. 대위와 함께 취역되었습니다. 1915년 말에 미국 해군이 USS 네바다를 서비스로 받을 준비가 되었고 이 배는 1916년 3월 11일에 윌리엄 S. 대위와 함께 취역되었습니다. 그 시절 유럽은 대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루시타니아호 침몰로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한 불과 2달 후에도 네바다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무스 대위는 선원들을 뉴포트 로드 아일랜드에 정박된 미국 해군의 대서양 함대와 함께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1916년 12월 30일에 후함장으로 승진하고 뉴포트 해군 전쟁대학의 위치를 받아들였고 조셉 스트라우스 대위의 이해에 대세되었습니다. 네바다 내온 4개월 후에 미국이 동맹국이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기름을 태우는 엔진을 위한 연료, 자해고 부족으로 인해 영국으로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석탄을 태우는 전함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네바다는 1917년과 1918년 초까지 미국 동해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영국으로 항해한 이 배는 이제 세 번째 대장인 앤드류 T. 롱의 지휘 아래 USS 네바다는 대서양을 건너 10일 동안 항해한 후 반트리 베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곧 그들의 자매선인 USS 오클라호마가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송 임무에 투입되었지만 연합군 최고 지휘부는 네바다와 오클라호마가 그들의 속도와 화력, 그리고 USS 유타와 함께 특별 임무에 이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USS가 호송하는 독일 연방공화국 고속 표면 레이더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세 척의 미국 전함, 반트리 베이 분대는 아일랜드 주변의 바다를 철저히 수색하였지만 레이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레이더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USS 유타의 창조물일 뿐이라고 추측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에 대전쟁이 끝나며 네바다는 적에게 총알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카이저의 함대와의 전투에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바다와 연합군 전함 함대는 독일, 연방공화국 표면 함대를 항구에 갖는 억제력으로 작용해 1916년 유트랜드 전투와 같은 다른 피해 대항해를 방지했습니다. USS 유타와 우크라이나 군대 사이의 충돌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리고 USS 유타 1918년 12월 26일 네바다는 이제 네 번째 선장인 윌리엄 캐리콜의 지휘 아래 뉴욕 항구로 항해했고 영웅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USS 유타와 함께 전쟁 중과 바로 이후에 매우 빠르게 새로운 디자인이 구축되면서 네바다는 1916년에 있던 초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최상위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후에 따르는 거의 모든 주요 수도함은 그것의 혁명적인 모든 또는 아무것도 없는 방어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전함 개념 자체가 이제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도함이 해상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대전은 이제 이런 복잡하고 비싼 선박들이 강력한 어뢰를 장착한 더 싼 작은 선박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뢰를 운반하는 항공기의 추가로 전함에 대한 위협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아직 원시적이지만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20년대의 수도함이 역할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지만 전함이 건설은 새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비해 느려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유타와 함께 새로운 전함의 건설을 완전히 중단한 유일한 주요 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세계는 또 다른 군비 경쟁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의 군사력을 제한하는 역사적인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1922년 워싱턴 해군 조약은 조약국이 유지할 수 있는 전함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더 오래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선박의 크기와 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해군은 일부 노후 전함을 폐기하기 시작했지만 네바다는 아직도 상당히 새롭고 현대적이어서 이 운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이 배가 남미를 외교 투어하면서 1921년에는 페루 공화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는 미국 국무장관 칼수 에반 휴즈를 브라질로 호송하는 대양 횡단선 판 아메리카로 호송했습니다. 1925년에 네바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의 웅장한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 나라들에 대한 친선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이 태평양을 넓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일본에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일본과의 상황은 아직 전쟁의 직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도쿄는 앞서 언급한 워싱턴 조약과 비슷한 군사 제한으로 인해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제국이 아시아에서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게오스로 보았습니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 네바다는 버지니아의 노폭 해군 조선소에서 네바다는 중요한 현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유한 케이지 마스트는 삼각대 마스트로 엔진은 USS 노스 다코타의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12개의 보일러는 더 크고 효율적인 6개로 교체되어 네바다의 작동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1927년과 1928년에는 네바다의 남미 확장이 있었습니다. 주포의 고도가 높아져서 추가로 10km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어 사거리가 31km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구축함과 빠른 공격선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보조 5인치포는 주선체 위로 이동되었습니다. 항공기와 잠수함의 위협을 인식하여 새로운 5인치 대공포가 갑판 위에 설치되었고 선체에는 대어로의 방어대가 장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물이 찬 구획화된 어뢰를 폭발시키고 그 폭발을 흡수하여 배 자체가 아닌 방어대 내에 손상된 지역으로의 침수를 제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서비스로 돌아온 네바다호는 1941년 12월 초까지 계속해서 여러 선장들 아래 태평양 함대에서 1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프란시스 W. 스캔랜드 선장이 이제 25년 된 미국 전함을 항구로 명령했을 때입니다. 그의 선원들은 몇 달 만에 첫 주말을 항구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견상 평화로운 펄하버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USS 네바다는 USS 아리조나 전함 뒤에 있는 F8키의 스타보드 오른쪽 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휴일 루틴이 적용되어 있었고 선상의 많은 선원들은 약간 더 긴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에 조셉 K. 타할 중위는 전오전 시차를 지휘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항구에서 갑판 장교로서의 일상은 지루했기에 타우섹트는 할 일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 한 대의 보일러만 작동 중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는 추가로 하나를 작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직 인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오시그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곧 네바다의 거의 전설적인 지위를 보장하게 될 그 후의 사건들에 대해 평범한 하루를 기대하며 스캔론 선장은 아침 일찍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배를 후배 장교들에게 맡겼습니다. 네바다는 소위 전함 로우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배였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매일 정확히 800시에 스타 스포클드 배너를 배경으로 함대의 밴드가 연주하는 동안 색을 표시하는 매우 엄격한 전통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행사를 지휘하게 된 타우싱은 어느 크기의 깃발을 올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그는 선원을 이웃배인 아리조나로 보내어 거기에 장교에게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밴드는 선원이 돌아오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동안 불길한 점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주요 해군 시설에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훈련을 하는 미국의 비행기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원이 아리조나에서 타우싱에게 답을 가져온 후 밴드는 연주를 시작하고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의 첫 번째 폭탄과 어뢰가 미국의 배에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너무 갑작스러워 밴드는 계속 연주를 하고
폭발음이 울려 퍼질 때까지 깃발은 계속 개양되고 있었습니다. 일별 어로의 비행기 한 대가 네바다의 후방을 빠르게 지나갔고 시간이 있는 선원들은 그것이 더 이상 움켜잡고 있지 않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일본 비행기는 밴드 멤버들을 기관총으로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단지 배 깃발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비행기가 풀어놓은 어뢰가 아리존에 충돌하여 폭발로 인해 물 위로 끌어올려진 후에는 가라앉고 그리고 항구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은 아리조나 근처의 네바다에 있는 몇몇 남자들이 그들의 배 갑판에서 던져져 나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네바다 선원들이 전투 위치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네바다에 착륙할 수 있었고 타우싱이 공기 방어 배터리를 지휘하는 동안 네바다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에 앉아있는 미국의 배들을 파괴하고 있는 일본 비행기 무리에게 격렬하게 발사하는 대공포. 그들은 항구에서 앉아있는 오리처럼 무방비했습니다. 몇 분 안에 일별 비행기 한 대가 네바다의 총으로 인해 물에 떨어졌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를 그날 미군에 의해 처음으로 격추된 일본 비행기로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로 인정합니다. 운 좋게도 주변에서 타고 있는 배들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일본 조종사들로부터 네바다를 가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로우 전함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들은 잠시나마 소중한 휴식을 얻어 배를 가동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고 많은 선원들이 지시를 받지 않고도 배를 출항 준비했습니다. 보통 네바다와 같은 배들이 출발하기 위해 가동하는 데는 최대 2시간이 걸렸지만 타우싱의 두 번째 보일러를 점화하기로 한 결정 덕분에 배는 천천히 충분한 증기를 생성하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항구에 배를 묶어놓은 끈을 끊어 배를 해방시키기 위해 서둘러 상륙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일본 전투기들이 내려와 그들을 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직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가득 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일러가 점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주는 배의 도움 없이도 웅장한 오래된 전함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조나가 폭발하고 가라앉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 함대의 대부분이 불타는 모습을 본 후 공격이 시작된 지 45분 만에 네바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방어자들에게 새로운 기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강인함과 반항심을 다시 불어넣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기만 해도 총알에 구멍 뚫린 깃발이 선미에서 펄럭이는 네바다는 미국이 이 시점에서는 공영에 처해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존한 배들은 네바다를 존경하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육지와 자신들의 배 위의 선원들은 두꺼운 연기 속을 천천히 지나가는 네바다를 보며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네바다가 계속 싸우라고 독려하는 동안 배 안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출발 직전에 어뢰가 전함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지만 배에 탑승한 대부분의 포병들은 이 특정 비행기를 그것이 배를 공격하려는 순간에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바다는 격추되어 가라앉았고 일본의 폭격기가 명중해 타오싱 중위가 방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아래를 보니 다리가 비틀려 있어 다시 걷지 못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조종사들은 파괴된 배들, 특히 자매선인 오클라호마를 천천히 지나가며 기회를 느꼈습니다. 네바다가 항구로 통하는 외부 해역에 가라앉는다면 탈출을 시도하는 다른 배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종사들은 탈출하지만 네바다는 멈추고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S. 부사령관은 전투 지휘관 파이는 네바다에게 탈출 시도를 포기하라 명령했고 선체에 물이 스며들자 중령 토마스는 배를 병원 지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강력한 선박이 해변에 도착해 탈출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격이 줄어들면서 스캔론 선장이 명령을 받아들이려고 돌아오면서 승무원들은 선상에서 많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중반까지 대부분의 화재가 통제되었고 선상의 많은 부상자들을 대처하는 것에 주목이 돌아갔습니다. 네바다는 1942년 2월 12일까지 재부양되지 않았고 임시 수리 후 자체 동력으로 펄하버에서 워싱턴주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배는 긴 시간 수리와 현대화 작업을 거치며 다음 날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942년 10월
1943년 5월 네바다는 미국이 아에스투 섬에서 일본군을 추방하는 작전에 화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시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네바다는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다시 항구에 머물렀다가 대서양으로 이동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면 공격자와 항공기에 대한 호송을 제공한 후 1944년 4월에 영국으로 항해하여 노르망디 침공을 준비하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네바다의 포는 D-Day 상륙을 위한 화력 지원을 제공했으며 또한 모튼도우 후장의 작전 깃바람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연합군 사령관들은 상륙부대 지원을 위해 대단한 정확성으로 포화를 발사한 오래된 전함을 칭찬했고 이 포탄들은 전진하는 병사들 앞에서 600야드만을 겨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 후 네바다는 지중해로 향해 1944년 8월부터 9월까지 남프랑스 공화국의 침공을 지원한 후 새로운 총열을 받고 태평양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해군은 이 오래된 대형 전함을 마침내 은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새 핵폭탄을 사용해 공격을 대응했습니다. 따라서 네바다는 목표선으로 사용되었고 폐기된 선박들의 작은 함대 중앙에 배치되기 전에 독특한 붉은색 주황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러나 네바다는 그대로였고 폭탄은 목표에서 16km 떨어진 곳 길리엄 공격 수송선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한 번의 핵 공격을 생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수중 폭발로 인한 두 번째 핵시험을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로 인해 배는 심각하게 손상되고 방사능에 오염되었지만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1948년 7월 31일 네바다는 펄하버에서 65마일 떨어진 곳으로 견인되어 전함 USS 아이오와의 사격 연습에 사용되었습니다. 타격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네바다는 가라앉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어뢰가 이 배를 태평양 바닥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설명 가능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자 해군 역사에서 가장 반항적인 이야기. 서치 잉크의 제임스 P. 데갈도는 4월 20일에 난파선을 발견한 회사 중 한 곳이며 이전에 국립해양대기청의 해양유산 프로그램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난파선을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네바다가 어디에 정착했는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리갈도는 이 전체 프로젝트가 세계 곳곳에서 여러 유명한 난파선을 발견한 해양조사 및 로봇 기술 회사인 오션 인피니티와의 우연한 전화 통화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결국 네바다를 찾는 임무를 자체적으로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션 인피니티는 자체 선박인 태평양 건설자가 디갈도의 연구에 기반하여 네바다의 난파선을 찾기로 동의하였고 그들은 함께 이 반항적인 배의 최종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난파선을 찾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디갈도는 결국 이러한 배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는지 찾고 다시 보는 것은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와 미래 세대를 강력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들과 연결시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고학자이며 항상 우리의 가장 큰 박물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바닥에 있습니다.